요즘 뭐 이렇게 언론이나 다른 것들 들으시면 내년도는 뭔가 되게 어려울 것만 같고 우리 투자도 잘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도록 누가 뭔가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들 패배주의에 이렇게 찌들게 자꾸 만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잘 갖고 계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12월 달에 행사했을 때보다 지금이 상황이 안 나쁘거든요. 작년도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불편하지 않은데 왠지 지금이 더 내년도가 좀 불확실할 것 같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라는 키워드가 지난 2년간 매우 중요했다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이제 다들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들 따라다니지 말고 내 자유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들 투자 방식들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하듯이 다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뭐 권력 분산, 갈등 해소, 권위 청산 저런 분위기 때 하던 투자 방식들을 지금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깨달으셨으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건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자유 판단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해야지 남들 따라가서 따라가는 거 했다고 하는 게 망한다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보셨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빨리 결정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빨리 자유의지대로 끊고 다른 거 하고 아니다 나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가져가시고 다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맡기는데 저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탔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윤석열 정부 내내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이신 것 같아요. 꼭 가져가셔야 될 게 자유라는 거. 근데 제일 끝에 과학과 혁신과 가운데 지성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과학과 혁신과 지성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이 중요한 겁니다. 무지성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꼭 내가 생각해서 자유의지대로 판단하시라는 거. 근데 요렇게 해버리면요 선택지가 매우 많아 보이지만 몇 개 안 남습니다. 남들 따라다니다 보면 막 많은 것 같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답안지는 몇 개 없다는 거. 그 답안지를 선택하시는 게 그냥 답이다. 이렇게 선택이 딱 나오시는 순간이 지성에 의한 판단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 놓치지 않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표지에서도 보셨겠지만 좀 침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는 언론 보도나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언급들이나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럼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항상 차분해야 되거든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좀 가만히 있으라고 침착하고 하던 일 해라 이렇게 말하고 했던 그 얘기들을 지금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자산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좀 침착해야 됩니다. 남들 얘기에 너무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내가 침착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만은 절대 죽지 않고 잘 될 거다라고 믿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들을 사셨을 때는 이런 침착함이 가능한데 등 떠밀려 가지고 남이 사자는 거 같이 사면 무조건 불안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사자는 거 사면 무조건 불안하죠. 침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꼭 이때쯤 되면은 다들 불안하다고 그러고 내년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러고 사실 다 모르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나리오를 좀 세워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긍정적인 상황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양극단에 딱딱 세워놓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 양극단에서 어디쯤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도 극단적인 낙관론도 필요 없는 거고 제발 확률 생각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배팅을 하자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된다고 얘기 계속 하는 거 듣다 보면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안 그랬잖아요. 2022년도 12월 달에 23년도는 정말 다들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가 23년도에 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꼭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무려 5분 동안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마음가짐에서 안 흔들리셔야 됩니다. 선동 당하기 쉽고 부안해동 하기 쉽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동되시거든요. 확실하게 딱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남의 말 너무 듣지 마시라는 거죠. 반등 때만 나오면 꼭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그러고 하락은 항상 영구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약간 어떤 것이든 약간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멈추거나 약간 내려가는 게 일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제도 데이터 나왔고 오늘도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 주간 데이터 나오는 것들에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12월 달 언저리부터의 이슈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러면 이 분위기가 약간 유지될까, 이게 더 걱정인 거지 언제부터 다시 상승합니까 이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5월 달부터 전부 다 반등했고 지금 12월 달부터 약간 더 다들 꺾인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안 꺾이고 계속 가고 있고, 그럼 내년 1월이냐 2월 3월 언제쯤 다시 올라올 거냐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되게 좋은 거죠. 연말이 매수에 제일 좋은 시점이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모두가 헷갈려하는 시점이 매수하기 제일 좋고, 남들이 다 같이 뭐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팔기 좋을 때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아타시기 제일 좋을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생각해서 사시고 따뜻해지면은 파는, 이런 결정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내년도 하락 상저하고 이런 얘기도 좀 지겹죠. 제가 봤을 땐 좀 너무너무 지겨운데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부동산은 항상 내년에 오르지 않는다. 근데 요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반대의 적이 2022년도 21년도 말에 2022년도는 다 오른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2022년도는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많이 빠졌죠. 정책적인 요인도 한몫을 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게 골맞던 게 빵 터진 게 22년도였는데, 항상 부동산 시장을 내년도 전망하는 대다수의 의견들은 항상 내년도는 안 좋다, 마치 내년도는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슈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 이슈를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상계중공 5단지입니다. 상계중공 5단지가 행정적인 요소들은 다 통과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다 통과를 해서 다 이제 재건축을 잘하면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시공사랑 계약이 해지됐어요. 갑자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10평대 아파트에 재건축을 해서 30평대 아파트를 받는 과정에 분담금이 한 5억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조합원들은 동요합니다. 나 5억씩 내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들을 상계중공 5단지에서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공사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아 보이지만 시공사에서는 또 이만큼을 받지 않으면 지금 공사를 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여기서 서로 좋으려면 용적률이 확 올라가가지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고, 그럼 분양가도 좀 내려가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은 있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좀 내려가니까 돈을 조금 내는 이런 아주 예쁜 모습이 펼쳐질 텐데, 지금 구조상에서는 몇몇 지역들은 허가상으로 문제가 없이 다 진행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정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11평에서 34평 가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5억 원을 내면은 그냥 지금 동네 시세랑 똑같다. 그럼 돈 버는 게 없잖아요. 돈은 다 냈는데 그 똑같잖아요. 이러면 못한다. 이게 시장에 딱 심어지는 순간 매우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아파트 돈 내서 그러면 새집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넣어서 이 가격 되면은 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비 사업에 대한 생각은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고 뭐가 어떻게 돼서 이거는 무조건 재건축을 합니다가 아니라 얘는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아마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확장될 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으로 눈여겨보고 계신다거나 혹은 갖고 계셔서 계속 나는 좀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갈아타셔야죠. 여기는 재건축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 취소가 됐고 어떻게 될지는 매우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돈이 좀 많이 나와도 이웃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 좀 내면서 하자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얘기를 부쩍 많이 하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돈이 없으면 정비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조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분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은 점점 없죠. 요 상계중공 5단지 사례는 절대 허투루 보시면 안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도 요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꼭 지방은 아니지만 이게 지방도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서 공공재개발로 하는 데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돈 잘 내는 이웃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은 과연 될까? 이제까지 재개발들은 웬만하면 그냥 잘 됐습니다. 조합 사람들끼리만 싸우지만 않으면 잘 됐는데 이거 엊그제 나온 뉴스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대조 1구역 지금 돌아가는 것도 좀 매우 시사점이 커요. 연말에 지금 뉴스들이 중요한 게 많이 떴습니다. 일반 분양을 안 하면 조합이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줄 수가 없는데 지금 공사비를 하나도 못 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시공사에서 이러면 공사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공사 못 하는 이슈를 둔촌주공재건축에서 정말 뼈저리게 봤습니다. 멀쩡히 되던 것들도 갑자기 멈춰가지고 1년 서면은 분담금이 확 늘어나고 매우 다들 골치 아프다는 것들을. 근데 이게 재개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심지어 서울입니다. 이런 정비 사업이 지금 매우 진행이 가뜩이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면 정비 사업이야말로 확률이 높은 데를 딱 지목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한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확률 얘기했잖아요. 확률.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셔가지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자. 아무리 나중에 기대 차익이 크더라도 확률이 작으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대 차익이 약간은 작더라도 확률 높은 데로 가면은 좀 덜 골치 아픈 거고. 근데 이런 데들이 다 확률이 안 높았던 것도 아니고 기대 차익이 안 컸던 것도 아닌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의 판단을 좀 더 침착하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드렸던 두 개 사례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앞에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이슈들입니다. 24년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내년도는 한 2.4%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언론 나간 적도 없고 밑에 글씨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주간 데이터로 보시면은 올해 5월 15일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3월 달부터 몇몇 지역이 오르긴 시작을 했었는데 서울 전체적인 서울 평균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5월 15일부터입니다. 5월 15일부터 지난주까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3.57% 상승했어요. 경기도는 4.13%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 5월 15일 이전까지 하락한 게 너무 커가지고 올해 거의 저 5월 달까지만 10% 하락했습니다. 10% 하락. 10% 하락했다가 3% 올라오니까 이게 올라와도 올라온 것처럼 안 보여서 연간으로 딱 끊어놓고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5월 달부터 올라온 속도들을 보시면 매우 빠르죠. 특히 위에 서울, 경기 나눠서 보시면 하남이나 화성 같은 데들은 지금 5월 달부터 올라온 속도들이 무려 지금 한 16%, 17%씩 올라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보시면 송파나 성동 같은 데들은 7%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지금 시점까지 1년 끊어놓고 봤을 때 하락이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하고 나서부터 좀 속도들을 한번 잘 놓고 보시면은 제가 내년도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속도가
과연 지금 5월부터 12월 달까지 왔던 저속도보다도 안 오를까? 아니면 저속도가 너무 과도했으니까 좀 덜 오르지 않을까? 요 생각만 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시장이 약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뭐냐면 송파와 성동, 밑에 하남과 화성, 성남, 광명과 다른 지역의 차이라고 놓고 보시면은 상승 속도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경기도도 보시면 4% 평균 올라가는 동안에 하남과 화성은 15% 가까이 올랐고 끝에 쪽에 보시면 이천이나 양주 같은 데들은 여전히 하락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많은 걸 보여주고 있죠. 예전 정부 같을 때는 그냥 오르면 다 우르르 오르고 오를 때 센터보다는 외곽이 더 많이 오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안 오르는 데가 계속 있고 올라도 서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르는 지역과 정말 별로 안 오르는 지역이 완전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시면 중간에 양천이나 강남이나 이 정도가 조금 오른 편이고 평균치 언저리에서 오른 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강남 서초라고는 이게 구에서도 서초구는 별로 안 올랐고 도봉구 같은 데는 또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게 어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상급지라고 다 같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급지라고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 같으면은 안 오르는 데는 계속 안 오르더라 이런 일들도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양극화는 내년도에 더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바라보셔야 될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 제가 2.4%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이제 점점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게 봐서 내가 사는 거가 얼만큼 더 오를지가 중요한 거고 아니면은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무서운 것들도 그럼 서투르 결정해가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는 걸 이거를 다 깨달으셨으면 한다는 거죠. 전셋값은 내년도에 5%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전셋값 보시면은 서울이 3.45, 경기가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상반기에 엄청나게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올해 상반기가 생각보다 반등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3월 달부터 올라가는 낌새가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때 강동 송파부터 막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5월 달부터인데 그 한두 달이 조금만 빨랐어도 올해 상승률이 거의 한 0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에 거의 2자리 가까이 빠졌다는 거. 근데 하반기 때 보면은 뜨거워졌다는 거. 이게 제가 얼마 전 다른 강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장표를 저번 주 거까지 바꿔놨을 뿐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매우 진한 빨간색 지역과 핑크색 지역과 파란색 지역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매우 골치 아픈 지역들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하락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은 진짜 이 지역들의 주택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급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수요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보여드릴 전세 그래프나 지금 여기서 보시는 매매가 그래프나 색깔이 똑같아요. 지금은 전세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요. 전세가 하락하는 지역, 지금도 하락하는 지역들은 매매가도 하락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소비할 사람들이 그 동네에 정말 없구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에 뭔가 호재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사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이미 시작은 됐지만 인구가 요만큼씩 줄고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부쩍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외곽 지역부터 정말 수요가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왼쪽에 다 같이 우르르 빠질 때는 다 같이 우르르 반등할 줄 알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반등 나올 때 매우 세게 반등 나오는 지역들이 내년도에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양극화에서도 전세값, 매매값 그냥 똑같이 강한 데들이 더 강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한 빨간색으로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군지들입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학군지들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 마인드로 돌아가시면 좋은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GTX다 뭐다 해가지고 막 호재 있으면 올라요 저째 뭐 이랬었던 게 좀 많이 희석되고 지금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애를 키우기 좋은 동네들이 집값이 강하고 전세값이 강하구나. 근데 거기에 새 집은 더 좋겠구나.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등 나온 지역들 모습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지역들이 강하고 매매가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이 매매가, 오른쪽이 전세가, 오른쪽은 하락한 지역, 왼쪽은 상승한 지역들인데 하남, 과천, 화성, 성남, 수원, 광명 이런 지역들이 매우 강하잖아요. 지금 매우 강한 지역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가 다 그냥 애 키우기 좋은 지역들입니다. 근데 저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디는 확 많이 오르고 어디는 조금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딱 저 하나거든요. 실거주 선호 지역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모르지만 다주택을 계속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지난 7년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쨌든 다 실거주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거주 이외 주택을 많이 살 방법들이 없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만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보셨던 겁니다. 특히 올해 1년 동안 반등이 세게 나왔던 지역의 특징은 그냥 당장 내가 이사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되는 지역에 방 4개짜리 집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거주할 거니까요. 실거주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20평 집을 2개, 3개를 더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거주하려면 이왕이면 큰 집 사는 게 낫죠. 지금 시장은 무조건 사람들이 인기 있는 좋아하는 지역들의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들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특정 지역만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뭔가 1세대 1주택이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는 이런 구분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실거주 선호 지역이라는 게 뭐죠? 이게 옛날 같으면은 또 잘못된 해석이 있어가지고 직주 근접만 엄청나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회사 다니기 편하면 된다. 회사 다니기 편한 거의 핵심은 그거죠.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다가 아니라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된다. 근데 요 뒤에 게 계속 붙어 있다는 것들을 간과하다가 요즘 들어서 더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주 근접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다 애 키우기도 좋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지난 정부 때 계속 다들 언급하던 초품화였는데 그냥 초품화가 애 키우기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초품화여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애 키우기 좋은 학교 초품화여야 된다는 것들이 붙다 보니까 그러면 직주 근접도 좋아야 되고 학교도 좋아야 되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들 이거를 올해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희한할 정도로 이 지역들만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 과천, 화성, 성남, 수원, 광명 아까 보셨던 그 지역들의 지금 초등학생 숫자들인데요. 보시면 8년, 15년, 19년, 23년을 끊어놓고 봤을 때 하남, 과천, 화성은 증가 추세고 성남, 광명, 수원은 감소 추세입니다. 근데도 아까 어디는 반등이 세게 나왔고 어디는 반등이 다 같이 어디는 늘고 어디는 안 늘었지만 반등은 다 같이 강하게 나왔어요. 요거를 한번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남, 과천, 화성은 지금 새 아파트들 공급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과천은 재건축으로 많았고 하남과 화성은 신도시로 많았죠. 어쨌든 간에 아파트가 공급이 늘으니까 학생 수가 곧바로 늡니다. 거기가 애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것들을 다들 아신 거죠. 여기서 깨달으셔야 되는 게 그럼 새 아파트만 많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가 다 좋아서 원래부터 애 키우기 좋았어야 됐는데 좋았던 동네인데 새 아파트가 등장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진 않았지만 워낙 대규모로 아파트를 왕창 많이 져가지고 여기는 정말 새롭게 애 키우기 좋은 동네로 변모했다면 그 언저리 동네에서 다 절로 애들 키우려고 다 이사를 가니까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하남 같은 경우도 보시면 31%가 늘었고 4년 동안에 화성 같은 경우도 10%가 늘었고 과천 같은 경우는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투자하시는 것들은 편하죠. 다들 아는 얘기들이니까 하남 미사나 화성 동탄이나 과천이나 여긴 다 뭐 이제는 다 좋은 동네들인 거 아시니까 한데 요 아래 동네들 투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견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 지역들은 다 인기 지역들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됐느냐? 이유가 딱 하나죠. 집이 낡았으니까. 옛날엔 애 키우기 좋은 동네였어요. 옛날에 새 아파트만 잔뜩 있을 때는 엄청나게 애 키우기 좋고 살기도 좋은 동네였는데 근데 여전히 다 좋지만 집이 낡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런 데 사시던 분이 다 옆 동네로 다 이사 가셔서요. 근데 애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긴 답이 있다는 게 내년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신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정비 사업이 돼가지고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동네들은 여전히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있을 때까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도 6%가 감소를 했고, 광명 같은 경우는 2주 있어서 그런데 1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광명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빠르다 보니까 조만간 다 입주하면은 아까 과천처럼 확 늘어날 겁니다. 저기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개선만 빨리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광명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도 분양이 있었고 23년도에도 분양이 있어서 최근에 한 6개 단지 정도의 분양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그 분위기 안 좋을 때만 해도 경쟁률 1대1밖에 안 나와서 뭐 청약 너무 다 됐고 뭐 심지어 뭐 줍줍이네 뭐 선착순이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서 샀어야 되는 게 당연했던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들을 보셨을 때 밑에 보시는 저 14,231호 여기 있는 6개 단지 아파트 합쳐놓으면 14,000호입니다. 이 14,000호가 앞으로 쭉쭉쭉쭉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동네가 금방 좋아지겠죠. 지금도 안 나쁜 동네였는데 아파트만 싹 치면 새 아파트로만 싹 들어오면 금방 좋아질 테니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단 이 지역들은 이슈가 하나가 있죠. 작년에 과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단기일 내로 입주가 많으면 전셋값이 눌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전셋값이 조금 밀릴 수 있겠다. 그때쯤 돼서 좀 밀릴 수 있겠다. 우려 정도만 하나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입주하실 분들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입주하시면 되니까. 또 무주택인 분들은 그때 전세 들어가면 조금 쌀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이러실 수 있겠죠. 광명의 모습이 저는 수도권에서 빨리 보여줘야 되는 과천 이미 다 보여줬고 광명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수도권의 그 다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빠른 정비 사업 이 아주 빠른 정비 사업만이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살리는 결과물이 뭐냐? 다 지어놓은 아파트도 아파트겠지만 학생이 많아졌느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새로 지어놨는데도 학생 수 안 늘면은 그거 매우 곤란합니다. 금세 좋아져야 됩니다. 금세. 앞으로는 매우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분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늘푸른초, 내정초, 낙승초, 초림초 저 4개 학교가 지금 분당에서 학생 수 제일 많은 학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반에 50명, 100명 이런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요즘엔 한 반에 50명은 생각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한 20명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구에서 1000명 넘는 학교도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는 학교들은 심지어 19년도보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생이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학교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저 학교를 다니려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초등학교 학군이라는 거는 어디 사느냐로 결정이 되니까 늘푸른초는 저기 미금역 언저리에 보시면은 그 주상복합 쭉 있는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에 해당이 되고 내정초랑 초림초는 그 유명한 순회동 학교들이니까 다 아실 테고요. 낙생초등학교는 저기 판교에 있는 원래 있던 학교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바람에 확 유명해진 학교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딘간 늘잖아요. 또 어딘간 약간 줄잖아요. 시사점은 아파트가 매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들이 빨리 재건축이 되면은 여기도 또 늘겠죠. 지금도 학군지구 인기 학군인데 아파트가 더 빨리 바뀌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여기서 보시는 시사점입니다. 근데 지금 분당 안에서도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무려 3군데나 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입니다. 전교생이 90명, 100명, 110명 저렇게 되면은 앞으로 학교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요런 학교들의 학군지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봤는데 이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은 특이할 정도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도시 내에 있어도 근생들만 잔뜩 있고 단독주택지 같은 것들만 있어서 아파트가 없는 동네의 학교들은 매우 인기가 없고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좀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 학교들이 옛날에 학생이 없던 학교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500명, 600명씩 되던 학교들도 어느새 이제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앞에서 보셨던 학교들은 계속 학생 수 많잖아요. 이제는 학생을 뺏고 빼앗고 싸움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애를 정말 안 낳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딴 학교에서 빼오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학생 없다는 것들을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다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매우 멀거나 아파트가 드문드문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직주 근접과 애 키우기 안 좋다는 그 두 개가 다 몰려 있는 거죠. 수원 영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망포 같은 데는 잘 아시죠? 뭐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학교가 신설돼가지고 2019년에 1000명이었던 학교가 지금 2023년도에는 2000명이 넘어갑니다. 학교를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고 학교를 많이 안 졌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런 학교가 좋은 거죠. 과밀학급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제 과밀학급이 돼야 폐교가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폐교됐거든요. 대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구도심에 살면은 내가 다니던 학교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보시면은 여기가 학생 수가 제일 많은데도 줄어듭니다. 피크 대비 줄어드는 학교들이 보이시죠? 줄어드는 학교들이 종종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가 제일 많고 여기가 제일 인기인데, 여기서 인기인 학교들이 잘 보시면 영통구 안에서도 다 광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교가 그동안 얼마나 인기였는지를 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 구 영통들이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그 수원 옛날 구도심 쪽으로 가시면 확실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거기 다 인기 학교들이었어요. 다 인기 아파트고 여전히. 근데도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요. 아파트가 조금 낡으면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인기 있는 데로 확 옮겨간다는 것들을 이런 데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란한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 인기 아파트고 여전히 살기 좋은데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좀 골치가 많이 아파집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거기가 애 키우기 별로 안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 사람들이 안 사주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군들에게 속해 있어서 우리 동네 학교가 초등학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자는 거죠. 이게 꼭 여기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압도적으로 많이 지면은 없던 동네 학교들도 명문 학교가 되고 애들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원래도 인기 있는 동네였으면 빨리 재건축을 하면은 또 좋아집니다. 앞으로의 실거주 선호 지역은 이렇게 압도적 매우 빠른 스피드, 이 두 개가 꼭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을 다 버리자는 거죠. 그냥 여기 뭐 몇 역세권입니다, 뭐 앞으로 지하철이 뚫립니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역세권도 몇 호선 역세권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초품화도 그냥 초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수 몇 명인 초품화가 중요한 거냐,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꼭 더하기로 해서 공통분모가 있는 것들을 보셔야 편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제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초품화였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 학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초품화를 일부러 샀는데 초품화가 아니면 어떡해요 나중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 한 4, 5년간 매우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안 낳기 시작해서 그 얼마 안 나온 애들이 입학할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2, 3년 남았거든요. 매우 심각한 1학년 입학 상황들을 보시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미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년들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다 도심부에 있는 강서구나 이렇게 광진구에 있는 학교들도 이미 폐교됐어요. 이게 폐교가 먼 얘기가 아닌 게 이렇게 역세권이고 다 역들 다 많이 있는데도 그냥 폐교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 진짜 없죠. 이 아파트 없는 데 있는 그 시장 한복판에 있는 학교 같으면 그냥 폐교되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왼쪽에 보시면 한강변이고 심지어 9호선 라인이고 저기 아파트만 다 있는데도 폐교됩니다. 이게 참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어떻게 했죠? 저기 보시면 숙소로 만든다. 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에코스쿨을 만들어서 뭐 뭘 한다. 학교는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학교가 다시 없다는 뜻이죠. 한 번 없어진 학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어쨌든 올해 2월달에 입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야 뭐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뭐 그냥 다 빨리빨리 하게 한다고 나왔지만 지금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한다고. 사업성이라는 거는 내가 백날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시세가 신축을 했을 때 얼마쯤은 가겠다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업성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가 무지무지 많은데 전국적으로 그럼 거기서 과연 사업성이 있는 토지는 몇이나 될까?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세가 안 높기 때문이죠. 신축을 해놨을 때도.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약간 불완전한 게 요것만이 아니라 요 2번 용적률 규제와 종사형 수준 완화가 붙어 있지만 요 끝에 있는 요 말이 빠져야 영향력이 생겨요. 적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용적률을 줘놓고 사업성을 뺏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좀 어떻게 잘 맞물려서 용적률도 많이 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셔서 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죠. 이거 제가 수도권에만 표시해 놓은 건데 목동은 뭐 알아서들 하고 있고 사업성이 좋으니까 지금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도 다 나와서 하는 거고 분당 일산 같은 일개 신도시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수서 같은 경우 여기서 가깝잖아요. 수서가 강남에 있는 몇 안 되는 또 이런 노후 택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표들은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것들이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냥 평균치가 몇 퍼센트니까 다 같이 우르르 가는 것들은 지난 정부로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진짜 진지하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되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동네는 9호선 역세권이고 뭐도 있고 뭐 근데 집이 잘 안 올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였군요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하나하나 짚어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매우 많아졌다는 것들을 꼭 잊지 말고 다 같이 갈 수 없으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좀 슬프게도 인데 안 될 놈들은 이렇게 보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평균치는 오를 것 같고 되는 데들은 많이 오를 것 같고 안 될 때들은 진짜 그냥 빨리 좀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장과 정치인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서서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60대 이상이 생각하는 육아 시각으로는 절대 도움 안 될 겁니다. 요즘 20, 30대가 생각하는 육아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옛날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애 낳고 키우기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 거기 절대로 애들 안 키웁니다. 꼭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져야 돼요. 아주 많이 한 번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과거에 왜 했던가 지금 생각 그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애 안 낳았더니 정말 큰 문제가 벌어져서 진짜 이제 아무도 안 낳는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린 모두 겪고 있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는 반지하에서 너희를 키웠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애를 더 안 낳는다. 이제 애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네는 방 4개짜리에서 신혼을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애를 낳을까 말까 하다.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생각하는 게 정부가 좀 국민주택이라는 말도 좀 없애고 전용 8호 초고 아파트에 세금 물리는 것도 좀 빼고 그냥 앞으로 집은 방 4개 이상만 짓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용 5구 같은 거 짓지 말고 방 4개짜리 이상 쳐서 애들도 좀 많이 낳고 애도 좀 키우기 좋게 하는 집들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제가 요구해봤습니다. 일부러 전셋값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빨간색 지역 똑같아요. 전셋값 센 지역 매매가 세요. 앞으로 전셋값 약한 지역 매매가도 약해요. 그 동네에 거주할 니즈가 약하기 때문에 전셋값이 약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동반 약합니다. 왜냐? 투자자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가 주택 투자자가 강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양도세, 취득세만 걱정들 하시지만 집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이유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 해도 집이 많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이 나쁘면 나빠질수록 전세 공급자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공급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기지역의 전세는 더 올라가겠죠. 이 전세 공급자가 줄어드는 거가 저는 가장 시장에 나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방법을 매매로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가져가면은 골치 아프죠. 내가 만약에 지방에 잠깐 이사 갔다 와야 되거나 지방 분들도 갑자기 서울에 이사를 와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무조건 거기 사고 다시 또 내려올 땐 그 집을 팔고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지금처럼 다주택을 금지하면은 금지는 아니지만 못하게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지난 2년간은 못 나왔지만 총선 이후에는 다주택자 규제도 좀 풀렸으면 한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다주택을 전제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주택은 항상 2개까지만 하라고 요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집안에 2개, 부부가 하나 정도씩은 집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히 개인 명의로 4개 사고 5개 사고 이런 건 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규제가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썩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남들도 사고 나도 사고 막 그래야 이게 재밌는데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봤을 땐 싫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 많아져가지고 특히 갭 투자자 많아져가지고 전세 보증금도 못 빼주고 막 이러면은 심란하니까 싫은 것 같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덜 인기 있는 지역들의 집값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들은 그 집들 받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계속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동말소 되신 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그 집 팔려면 전세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무조건 비워놓고 파셔야 돼가지고 지금 매우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팔려서. 그러면 그 지역들은 계속 안 팔리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상급지일까요? 상급지가 아니라 하급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격차를 더 벌리는 셈이잖아요. 이 다주택 규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다주택 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분별한 갭 투자, 정부가 말하는 무분별한 갭 투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분별 있는 갭 투자를 하면 되겠죠? 뭐죠?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을 그냥 하나 정도만, 나 사는 집 말고 하나 정도만 더 사시는 것들은 매우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이 어디면 좋겠느냐? 아까 보셨던 그냥 애 키우기 좋은 동네 혹은 그 통근하기 좋은 동네 그 2개가 다 맞물리는 지역들에 그냥 집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가 제일 편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차분하실 것 같다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2주택 갖고 계시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이 행사도 안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난 다 샀는데 뭘 또 얘기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차분한 마음입니다. 차분한 마음은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개수 늘렸다가 큰일 나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개수 많이 늘렸다가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봤기 때문에 안 늘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얘기 15분 요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 드렸던 거 초등학생 얘기는 사실 제가 요 몇 달간 계속 해놨어가지고 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면 환자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환자인데 이게 사람이 아파봐야 그 건강함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요 며칠 감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2번 아파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2번 아파봐야지 인생을 안다고. 아파보면 압니다. 뭘 아냐?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 압니다. 병원이 멀면 병원을 못 갑니다. 저도 회사 나가면 병원 갈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일해야지 그러서 안 가는데 진짜 큰 병 걸리면은 무조건 병원이 매우 가까워야 됩니다. 이건 비단 환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자 있는 병원이 가까워야지 멀면은 가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상 숫자예요. 그 침대, 입원실에 있는 침대.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72만 개의 병상이 있고요. 그중에 종합병원은 1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요만큼씩 있는데 비율로 보시면 서울이 22%, 경기도가 17%예요. 근데 밑에 인구비로 보시면은 서울이 인구비보다 좀 더 많고 경기도가 인구비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러면 나온 얘기가 뭐죠? 경기도에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더 짓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요즘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병원이 없다는 거는 종합병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종합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학병원을 더 많이 지어주세요라는 얘기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 위에 서울에서도 보시면은 마포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이 종합병원이 없는 동네들도 은근히 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짓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병상 침대 개수고, 우리가 병원을 꼭 입원하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 진료 받으러도 가잖아요. 근데 2014년, 17년, 20년까지의 그 외래 진료의 비율을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과 의원은 진료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종합병원에 가서 외래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밑에 보시면 치과도 그렇고 한방병원도 그렇고 한의원도 그렇고 다 늘어나는데, 소득 수준 높아지니까 외래 진료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병원과 의원의 비율은 자꾸 내려가고 종합병원이 점점 올라가더라. 이거 별로 안 좋은 징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종합병원만 가고 싶어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종합병원을 원하니 종합병원을 짓자 이런 얘기에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은평뉴타운, 마곡, 위례, 그리고 강남 보금자리, 우면, 세곡, 내곡, 자곡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렇게 각각 17,000호, 12,000호, 46,000호, 32,000호에 집을 졌어요. 근데 그랬는데 저기에 새롭게 종합병원이 들어온 데들은 딱 저 두 군데예요. 은평뉴타운에 성모병원이 지어졌고, 여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보시면 그 멋있는 병원이 마곡에 있잖아요. 이대병원이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병원 규모는 더 크잖아요. 아파트가 훨씬 많은데 저긴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병원 짓자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병원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아까도 아파트를 제가 압도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면 학생 수가 확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학생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압도적으로 지면은 병원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거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탄, 파주운정, 김포한강, 하남미사, 남양주 다산, 인천 송도, 인천 청라, 인천 영종에 종합병원이 다 없어요. 이렇게 큰 도시를 지어놨는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짓자는 거죠. 얘기들이 나오죠. 아파트 규모들이 아까 서울에 보시는 그런 택지들하고 다르죠. 동탄에 15만 호, 동탄 원에는 있어요. 한남대,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 생각해 볼까요? 일기 신도시엔 있나? 다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사람이 확 많아지니까 거기에 종합병원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대학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준비들 하는 겁니다. 다 들어오겠죠. 지금 다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 들어옵니다. 5년 내로 다 들어올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이거죠. 뭐 신문기사에 많이 났던 건데, 지금 보시는 다 그 지역들입니다. 종합병원 짓겠다고 하는 그런 대학병원들이 다 거기다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다 지을까요? 수요가 거기 있으니까. 수요 없는 데가다 뭐로 굳이 짓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짓는 거죠. 많이 늘리는 이유는 수요가 있으니까입니다. 그럼 저 지역들이 계속 좋을 겁니다. 경기도 같으면은 새 아파트 동네죠. 새로 지은 동네들, 이기 신도시 동네들이고. 근데 아까 서울에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서울은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다 있고. 아까 새로 지은 아파트 동네들을 뭔가 생길 뿐이긴데, 그러면 그런 있는 동네에서 동네가 새로 확 많이 바뀌면은 이런 병원 이슈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서울은 요 병원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데, 근데 자유롭지가 않은 게, 서울은 병원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또 나눕니다. 더 인기 있는 병원과 좀 덜 인기 있는 병원으로.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원한다 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도 백화점이 한 수십 개가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백화점은 특정 지점인 것처럼, 병원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병원들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좀 머리가 많이 아파지죠. 경기도는 지금 없으니까 지어달라는 거고 서울은 많은데도 인기 있는 병원이 따로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다들 외래 진료부터가 다 종합병원 가는 분위기니 다들 저희 동네에도 종합병원이 있어서 외래 진료를 받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심할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를 자꾸 등급을 나눠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뭐 누구는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붙여놓고 막 했는데 자꾸 이렇게 품평회를 하는 분위기가 지난 정부 내내 있었고 이게 좀 저는 좀 싫었는데 판단 로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서열 챙기는 것처럼 부동산도 아파트도 자꾸 이렇게 누구는 뭐 1등 아파트, 1.5등 아파트 하는 것처럼 병원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네 이렇게 됐어요. 저쪽에 보시면 병원도 순위가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다들 저런 걸 발표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1등 병원이고 뭐 몇 등 병원이고 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할까가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대학교 진학, 부동산 이게 똑같아지네 이렇게 되면 아우 머리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바라보는 눈이 사람들이 똑같아지면 애들 교육에서도 어디를 보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병원도 어디를 가야 돼 아파트도 어디를 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아까 다주택을 풀어주지 않는 한은 요것들이 다 물리는 지역들의 아파트가 훨씬 강해지겠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애 안 낳고 나이 드신 분들만 더 많아지는 분위기로 가면은 이게 더 강해지겠구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서울만 그럴 거냐? 국가철도망 계획이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안 써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고속철도 라인인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안 칠해져 있어도 옛날보단 고속으로 갑니다. 저기 안동 언제면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기차 타고 가보시면 200km로 갑니다. 200km. 옛날 새마을호보다 훨씬 빠릅니다. KTX 이음이라는 거를 타고 가는데 그건 고속철도라고는 안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고속철도랑 한 300km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KTX나 SRT를 탔을 때 얘기인데 다 엄청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뭔가 그런 고속화 철도만 연결만 되면 서울에 2시간이에요 다. 웬만하면 다 2시간 접근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도 학교도 서울 보내고 저도 지방에서 서울 왔지만 학교도 서울 오고 돈 쓰는 것도 서울 와서 쓰고 병원도 서울 와서 하면 집도 서울에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에서 교통이 좋아졌더니 벌어진 일이 거꾸로 서울 집중이 더 심해지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난 30년간 계속 눌러놨었거든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말로.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고 교통을 좋게 해놨더니 오히려 지방이 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왜냐면 사람들 소비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지역들의 인구가 제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0,000명 이상 줄어든 지자체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수도권은 뺐어요. 수도권 너무 많아가지고 뺐는데 지방 도시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본 지자체 명들의 인구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각각의 인프라들을 다 구현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와서는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고속철도들을 더 열심히 까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인프라를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작은 도시들에서는 옆에 도시, 큰 도시 가서 쓸 수 있게.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얼마 전부터 듣고 계시는 메가시티입니다. 서울만 메가시티가 아니라 지금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대전도 다 메가시티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역삼동 저희 사무실에는 역삼동이 7만 명 살아요. 지금 역삼동 인구가 7만 명인데 그 역삼동 하나 동보다도 인구가 안 되는 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3만 명, 4만 명 안 되는 제가 지자체들만 이렇게 뽑아놨는데 진짜 많은데 요 오른쪽에 보시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청군에서 의사를 뽑는데 3억 6천 원 연봉을 준대도 아무도 안 온다고 했던 그런 것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기사에서. 3억 6천으로 의사를 뽑을 게 아니라 3억 6천으로 누가 앰뷸런스를 고속 앰뷸런스를 운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진주까지 태워다 주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무료로 매일매일. 그 정도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뭐 1만 명, 2만 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좀 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75세 넘어가면 운전하지 말란 얘기 자꾸 나오죠. 저도 좀 이거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체 능력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보다 보시면 앞으로 내가 아픈데 병원에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자가 운전으로 못 가면 그럼 걸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어르신 돼가지고 지하철 버스 타기 힘들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뭐 잘 이러면 그럼 걸어도 못 가고 어떡하고, 그럼 구급차 불렀는데 구급차도 안 오고 이러면 병원이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옛날처럼 아 우리 구에 병원이 있어요, 뭐 저기 어디쯤에 병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까운 곳에 좀 큰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보시면 답은 나왔죠. 아까 종합병원도 있어야 되고 초등학생 엄청 많은 학교도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드시면 답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교통이 좀 좋아야 됩니다. 아주 운전 못 하실 때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지하철 타고 한 두세 정거장 안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서울에서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큰 병원 생기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앞으로는 병원도 좀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병원도 좀 더 인기 병원이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에 보셨던 저렇게 병원 많이 생기는 거는 경기도의 이슈인데, 그 오른쪽에 이건 진짜 우리나라 탑 병원들이죠. 탑 병원들. 아까 병상 숫자가 여기 보시면 기본 1,000개 이상씩 되고 다 병원 이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유명 병원들입니다. 의사 숫자도 남다르죠. 막 1,000몇 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진료를 여기서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문제는 더 큰 병, 더 힘든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더 여길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셔서 뭔가 선택을 하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병원 근처에 아파트 많은 동네가 잘 없습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죠. 세브란스 병원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 많이 없습니다. 뭔가 갖추고 있는데 아파트가 없는 동네들 같으면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아주 인기 있는 동네로 만들어내야 되고, 아닌 동네들은 병원을 유치해서 더 좋은 동네로 가면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길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 6개의 조합입니다. 인구 감소, 학령 인구가 무조건 유지돼야 되는 동네로 가야 되고, 병풍아 병원이 있어야 되는 아파트로 가야 되고, 교통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아파트만 있어야 되는 거고, 갭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는 거고, 실거주 접근하실 방법들을 검토해 보신다면은 이 6가지가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학생 수 줄어드는 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학생 수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거고, 병원도 좀 인기 있는 병원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까지도 한번 더해서 놓고 보셔서 올해 이후에 투자를 한번 이렇게 골라 보시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도 한번 잘 평가를 해보신다면 아 여기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